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들이 첨단 장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원격 감시부터 열화상 카메라까지 뿌연 하늘을 씻어내리는 첨단 기술들을 만나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행태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소비층은 자녀를 둔 학부모와 실버 세대였으며 청년층의 관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패컨9이 올해 들어 18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 번 발사한 추진체 일부를 재활용하는 데도 여러 번 성공을 거뒀는데요. 로켓 재사용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지 과학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 이제는 그 활용 분야도 무궁무진한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드론의 현재와 미래를 스마트 라이프에서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보조금 지급 방식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차단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전기승용차 한 대를 구매할 때 보조금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미세먼지 저감에 과연 최선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존 차량을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차로 전기차를 살 경우 미세먼지 저감에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보조금을 계속해서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를 구매해놓고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 택배차 같은 경우는 운행거리가 굉장히 긴데요. 운행거리가 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야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시설 자체를 규제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염 사업자가 자기 비용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가지고 오염 저감 설비에 투자한다면은 그런 미세먼지 유발 산업을 계속 지속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14년 대비 30%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과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근본 대책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동원한 미세먼지 줄이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뿌연 서울 도심 하늘 위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드론. 지상 100m 이상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사장으로 향합니다. 드론은 재건축이 한창인 공사장 상공을 누비며 구석구석 카메라에 담습니다.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물을 뿌리는지, 레미콘 바퀴에 묻은 흙을 씻어내는지 공중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재건축 공사장이 한 20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큰 공사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 40-50개가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곳을 공중에서 촬영을 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대형 공사장 인근에는 아예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미세먼지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전달돼 원격에서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공회전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는 열화상 카메라가 동원됩니다. 공회전하는 차량을 좀 더 정확하게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인 5분 동안 열화상 카메라로 본 배기구는 빨갛게 표시되고 어느새 온도는 40도까지 치솟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생각은 못하고 그냥 계속 키게 되더라고요.
수시로 나타나는 시뿌연 하늘과 최악일 것이라는 올겨울 미세먼지 전망까지 날로 답답해지는 대기질 우려를 씻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8분 대전 유성구 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방사성 폐기물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조사 후 연료시험시설 실험동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소방대원들이 연구원에 진입해서 방사능 방제복을 입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로 방사능이 누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을 인류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문가 그룹의 권고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민원기 제2차관 주재로 OECD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개발자들을 위한 일반 원칙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책 지원 원칙 2가지로 권고안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국 등 18개국 대표 전문가와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하버드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AI 권고안의 방향은 내년 1월과 2월에 각각 열릴 3, 4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될 계획이며 최종 권고안은 내년 7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68%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앞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35.4%, 지금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32.5%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28.5%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 이용에 대해서는 69.5%가 찬성했으며 절반 이상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학회가 의뢰해 한국갤럽이 만 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인기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은 과일류가 많았고 주요 소비층은 자녀를 둔 학부모와 실버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천상규 기자입니다. 농림수산식품정보원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소셜웹과 오프라인의 판매 데이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소셜웹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등 5만 7천여 건, 오프라인 판매는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가장 관심이 높은 사람은 급식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였으며 다음으로 가족, 아이, 청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실버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귀농을 꿈꾸는 젊은 층이 늘면서 청년층의 관심도 크게 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로는 38%가 신뢰와 안전성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건강, 자연환경, 품질 등의 순이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관리하는 실버 세대와 다이어트를 하는 세대들에게 친환경 과실류와 채소류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과실 채소류는 블루베리였으며 아로니아, 토마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해마다 김장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배추와 무의 판매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배추 구매는 2016년 5만 7천여 건에서 2017년에는 11만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기간 무도 8만 5천 건에서 9만 1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중점적으로 재배할 친환경 농산물의 품목과 주요 소비 계층을 한층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전기차 제조사죠. 네.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개발 업체입니다. 네.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정부 주도로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민간에서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분야인데요. 네. 하지만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연일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2002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불과 6년 만에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액체 연료를 주입한 로켓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고요. 네. 진화를 거듭해서 최근에는 이 스페이스X가 만든 로켓 팰컨 9이 한 해에만 18번 발사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의 어떤 목표와 이어지는 행보를 지켜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팰컨 9 로켓은 지난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로켓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쏘아 올리지는 않죠. 예. 보통은 이제 위성을 탑재를 해서 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요. 네. 올해만 18번째 발사에 도전한 이 팰컨 9은 카타르의 통신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된 뒤에 32분 만에 이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18번이 아니라 올해만 18번이나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4번의 발사가 더 남아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8번의 발사 성공은 지난해와 같은 기록이고요. 네. 예. 앞으로 남은 4번을 더 성공을 시킨다면 한 해 최다 발사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것이겠죠. 22번 그렇습니다. 성공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이 로켓 발사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쏘아올린 로켓을 다시 재사용하는 그 기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한 번 사용한 걸 다시 사용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올해 18번째로 발사된 팰컨 9 로켓의 경우에도 1단계 추진체가 이미 3개월 전에 한번 발사됐다가 네. 다시 사용된 재사용 추진체입니다. 이번에 발사 때도 이미 이제 대서양에 대기하고 있던 드론 선박이 이 추진체를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2번 사용했지만 한 번 더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둔 거거든요. 네. 한 번 발사한 로켓을 한 번 더 사용한, 2번 사용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는데 3번까지는 아직 사용한 사례가 없거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다음 발사 때 3번 사용된 추진체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3번 사용한 로켓도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일이죠. 20일에 발사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도 이 팰컨 9에 실릴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1단 추진체에 좀 세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유였는데 혹시 이 추진체 재사용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차세대 소형위성 1호가 실린 팰컨 9 마찬가지로 1단계 추진체가 이제 한 번 사용했던 그러니까 재사용 추진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추진체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발사가 이렇게 미뤄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사용한 사례는 이미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네, 뭐 반드시 재사용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겨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워낙 이제 우주 발사체라는 것 자체가 변수가 많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게다가 한 번 발사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발사 전에라도 뭐 아주 작은 문제가 발견이 되면 얼마든지 발사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 전언인데요. 네. 참고로 이제 발사 예정이었던 팰컨 9 로켓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차세대 소형위성 1호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에서 개발한 위성 64개가 함께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모든 수많은 위성들이 모두 발사가 연기가 되게 된 거죠. 우리나라 위성만 실리는 게 아니었네요. 네. 네,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차세대 소형 위성을 왜 민간 업체인 스페이스X에 실려보내려고 생각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위성을 개발을 해서 발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로켓을 개발한 그러니까 발사체를 만든 업체들에게 견적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위성을 보낼 건데 얼마나 돈이 들면 되겠는가라고 여러 발사체 업체들에게 보내는 제안서를 보내는 건데요. 그럼 이 로켓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뭐 100kg짜리 위성을 기준으로 이 정도의 돈이 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답변을 보고 나서 이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가장 경제성이 있는 그런 발사체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가성비라고 하죠. 스페이스X가 가격도 저렴하면서 또 기술력도 좋으니까 선택을 받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 발사체를 발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당연히 같은 로켓이라고 해도 조금 더 싸게 발사를 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죠. 그 대목에서 이 스페이스X의 발사체 재사용, 로켓 재사용 전략이 또다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켓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좀 발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발사 비용을 대폭 줄였다라고 늘 자랑을 해왔죠. 재사용 추진체를 사용한 로켓을 발사할 때, 그러니까 재사용을 한번 사용했던 것을 다시 발사를 하게 되면 보통 비용이 이제 6,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700억 원 정도 드는데요. 이는 재사용 로켓이 아닌 일반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반 로켓은 7천억 이상이 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척 저렴해진 거죠. 심지어 스페이스X는 별도의 보수 작업 없이도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런 로켓을 앞으로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 방식으로 발사를 해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발사체를 발사하는 비용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비용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면 민간 우주 여행 시대, 우리 우앵커 우주 참 좋아하는데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억대가 넘는다 그래서 잠시 보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 열심히 하려고. 자, 그런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위성을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로켓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이제 의뢰를 한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1호에 대한 이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거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개발을 했는데 스페이스X 외에도 러시아나 유럽 다른 여러 가지 발사체를 염두를 해두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물론 스페이스X를 선택을 했고요.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위성을 다른 나라 로켓에 실어서 보내는 거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만약에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서 발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위성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을 개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위성을 우주로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이 로켓 개발 업체에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위성을 로켓에 싣고 쏘아 올릴 때 로켓에서 발사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폭발을 한다거나 라고 하면 그동안 정말 고생해서 만든 위성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이 노력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산업에 있어서 자국이 이 로켓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렸고요. 2013년에 우리나라가 처음 쏘아 올린 나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아주 큰 이정표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호도 있죠. 지금은 액체 엔진에 대한 시험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21년 순수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정말 계획대로 우주로 나아간다면 우주 강국의 꿈을 조금 실현하는데 아주 큰 징표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봉했지만 퍼스트맨 보면은 거의 반세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낸 기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로켓을 쏘아낸 기술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쉽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기술 그리고 스페이스X의 어떤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착한 소음이 있는데요. 바로 백색 소음입니다. 바람 소리나 비 오는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백색 소음의 일종이에요. 일상 속에서 자주 듣는 소리라서 소음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우리의 뇌가 백색 소음을 만나면 집중력을 높여주는 알파파라는 뇌파가 증가하는데요. 알파파의 증가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면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속삭이듯이 말하거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는 ASMR 방송이 요즘 화제인데요. 이건 역시 백색 소음의 특징을 활용한 방송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 곽덕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바뀝니다. 유럽처럼 디자인을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하는 자동차 번호판에 앞자리 숫자를 하나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숫자 한 개를 앞에 추가하면 2억 1,000여 개의 번호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번호판에 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유럽처럼 통일적인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문양을 넣는 겁니다. 번호판 좌측을 상중하 3개 부분으로 나눠 상단에는 국가 상징인 태극 문양을, 중간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을, 또 하단에는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인 KOR을 넣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5가지 안을 만들어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디자인을 가장 왼쪽에만 도입하거나 왼쪽에 디자인을 넣고 번호판 중심 부분에 간단한 심볼을 추가하는 안이 있습니다. 글씨체를 한국형 FE 서체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묻습니다. 독일이 현재 사용하는 FE 서체를 한국형으로 변형한 것으로 획의 끝부분이 삐침 처리돼 있어 번호 일부가 가려지더라도 글자나 숫자를 유추하기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전조등 빛이 번호판에 비치면 운전자에게 반사돼 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제귀 반사식 필름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주야간 사고율을 탁월하게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귀 반사 기능을 집어넣을 경우에 우리가 홀로그램 등의 기능을 또 부가적으로 넣음으로 해서 위변조 방지의 기능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선호도 조사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디자인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가 만 20살에서 59살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3%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38.1%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삼성페이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89.3%에 달해 가장 높았고 네이버페이가 89.1%로 뒤를 이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74%가 편리함을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특히 테러가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을 드나드는 통로, 즉 출입구를 감시하는 보안 요원들입니다. 보안 요원들의 항공 보안 능력을 가늠하는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은 주인이 없는 짐을 12시간이나 싣고 비행했습니다. 짐을 붙인 승객이 사정이 생겨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사람 없이 짐만 태평양을 건넌 겁니다. 만약 가방 속에 테러에 사용되기 위한 물품이 있었다면 아찔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항공사 보안 요원들의 탐지 능력을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1차로 걸러주지만 보안 요원의 매서운 눈과 손끝이 숨은 유해 물품을 찾아냅니다.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하는 가방 속 제한 물품도 보안 요원들의 감시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평소 때보다 살짝 떨리기는 하는데요. 기존에 했던 업무기 때문에 일단 정신 부여잡고 긴장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항은 늘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도 보안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공항을 드나드는 차량과 근무자를 통해 몰래 반입되는 유해 물품도 눈과 손끝의 감각으로 찾아냅니다. 공항으로 들어오는 근무자들의 복장 내 검사도 일반 승객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차량은 숨길 공간이 많아 더 꼼꼼히 살핍니다.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선진화 및 항공보안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내 모든 항공보안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 경진 대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드론. 인공지능이나 GPS 등 여러 기술과 결합하면서 드론의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드론은 어떻게 쓰이고 미래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론이야 뭐 미래 혁신 분야라고 이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크게 민간용과 이제 군사용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군사용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대당 가격이 민간용에 비해서 워낙 비싸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대신에 요즘엔 중국이 좀 값싼 가격을 무기로 해서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난 몇 년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용 드론 같은 경우는 좀 중국이 독보적인 1위인데요. 주로 취미생활로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찍을 때 많이 쓰이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 공공이나 사업용 드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작고 가볍고 값이 싸졌기 때문인데요. 이 덕분에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 산업용 드론과 군용 드론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산업용 드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좀 유용하게 쓰이고 있나요?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만요. 먼저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이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토지를 스캔하고 측량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뭐 건설 현장을 촬영해가지고 어떤 설계팀과 소통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건축물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쓰일 예정이고요. 또 지난 1월에는 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계획부터 시작해서 설계, 시공, 자산 유지 관리와 홍보에 이르기까지 5단계에 걸쳐서 이 모든 단계에 드론 사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전 단계에 걸쳐서요. 이렇게 이제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이미 뭐 농업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물을 주는 용도 말고 사실 어떤 용도로 쓰일지 궁금하거든요. 물보다는 주로 약을 뿌리는 용도로 약을 뿌리는군요. 사실 이 군용을 빼면은 이 농업용이 가장 적극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확실하게 필요한 용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약재 살포. 이 부분입니다. 이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를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농약이 워낙 정말로 위험한 독극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재 살포 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무인 헬기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욱 싼 드론이 활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오랫동안 날지 못한 단점이 있고요. 또 이 드론으로 뿌릴 수 있는 농약이 좀 한정되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밖에 뭐 근데 농경지를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뭐 파종, 작물 생육 상태 관찰 등 같은 경우도 이 드론은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드론이랑 다음에 이 식물이나 토양에 꽂은 센서를 이용한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좀 큰 스마트팜을 만든 방안까지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양하게 쓰이고 있군요. 근데 이 농가에 고민하면 뭐 고령화나 인력 부족 같은 거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도 드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농촌진흥원에 따르면 이 농업용 드론이 2017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일단 797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농업용 드론의 이 안정성 인증과 검정 절차도 이제 간소화해질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농업용 드론이 좀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농업용 드론의 이해 및 활용 과정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외에도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드론이 적극적으로 농업 분야에 적용되면 이 고령화와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 시장에 조금 큰 좋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농업 현장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대원이 투입하기 어려운 뭐 산업재해, 뭐 자연재해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지구 정역에서는 이 이상 기후에 따른 대형 화재나 재난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드론을 쓰는 일이 또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중에서 화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투입된 이 소방 요원들이 정확한 위치로 갈 수 있도록 드론을 이용해서 안내하거나 아니면 이 실종된 사람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화재가 자주 나는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얼마 전에도 큰 화재가 있었는데요. 화재 진압을 위해서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이게 그냥 테스트만이 아니라요. 예. 쓰기에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었는지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대수가 2016년 이후 2배로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드론이 소방 진입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약간 애물단지처럼 그렇죠. 그런 것 그때랑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죠. 네, 정말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두바이 경찰에서 하늘이 나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호퍼바이크를 도입한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호버바이크라는 애잖아요. 호버바이크요. 얘가 드론과 비슷하긴 한데 드론은 아닙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제작한 스콜피언 3라는 기종인데요. 이 모델의 하체重量은 약 115kg 정도로 좀 크고요. 또 프로펠러 4개를 장착한 멀티콥터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멀티콥터 드론을 사람이 탈 수 있는 호버바이크로 발전시켰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현재 작동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군요. 그래서 일단은 2020년에 실전 투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요. 그때 투입을 목표로 한 걸로 해서 지금 개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기종을 정말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실제로는 경찰에서 좀 다르게 드론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보실 장면은 미국 마이애미 경찰에서 주택에 침입한 이 도둑을 잡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 드론에 달린 이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천장에 숨어 있는 지금 사람이 보이네요. 그런 범인을 찾아내서 이걸 현장에 있는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체포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실제로는 저런 형태로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헬기가 투입되면은 거대하고 소리도 커서 범인들이 쉽게 도망갈 것 같은데 드론을 쓰면 굉장히 좋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헬기를 쓰면 좋지만 비싸서 못 쓰던 분야에서 대거 이 드론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반면 또 이 드론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바로 드론 배송입니다. 2년 전에 아마존에서 공개한 영상 때문에 이 드론 배송이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 모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실제로 드론 배송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이미 실용화가 됐는데요. 루안다와 탄자니아에서는 이 혈액을 배달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메신저로 혈액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딱 받으면요, 이거 새총처럼 날개 달린 드론을 쏴서 필요한 장소로 보냅니다. 몇십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가거든요.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생각보다 친절하게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긴 할 텐데. 그다음에 낙하산으로 그 혈액을 그 반경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 배송 상황은 이 드론에 내장된 유심칩을 이용해서 뭐 태블릿 PC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루안다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지금 전체 필요 혈액의 한 20%를 드론 배송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한국에서도 오지나 섬의 구호 물품을 드론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미래의 상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드론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드론 학과도 있고요. 드론 자격증까지 나올 정도인데, 자, 이렇게 되면 좀 개인적으로도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이제 뭐 드론 주문하시겠다고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물고기처럼 물속을 다니는 드론도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론 같은 경우는 프랑스 신생 벤처기업에서 개발했는데요. 최대 수심 60m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액션캠을 설치해서 수중 촬영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학 연구를 비롯해가지고 수중 인프라 조사 용도로도 쓰이겠지만 저는 스쿠버 다이빙 등 레저 활동을 할 때 촬영해주는 용도로 아마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수중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날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 사진, 그러니까 셀카를 찍는 셀피 드론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셀피 드론이요? 이건 딱 띄워놓으면 바로 나를 인식을 해가지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셀카를 찍어주는 그런 드론이거든요. 여행 갔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행용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 최신 제품 같은 경우는 잡으면 이 손바닥에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같은 경우에도 부딪히지 않고 알아서 피하는 기능도 이번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 비행 시간이 짧았던 게 그동안 문제였는데 이번에 한 20분 이상으로 늘어나서 좀 더 쓰기가 편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드론에 대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규제도 좀 완화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있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좀 변화가 될까요? 일단은 지난번에 열린 그 55회 국정 현안 안전 조정 회의가 끝나고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인 드론이나 이 나는 플라잉보드 같은 이런 초경량 비행 장치 등의 시험 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제도가 없어서 시험 비행도 아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이제 드론을 사전 승인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전에 이 군이나 경찰, 세관 이런 데에서 불법 어업 감독이나 연행 관리 등에서 이 드론을 사용하고 싶어도 4월 전에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신고해도 되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여기에다가 지난 4월에도 이제 3차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어떤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한 규제 개선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고 10월에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이 드론 분류 기준 개선 방안까지 최근에 이 드론에 관련된 규제 완화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반영만 된다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는 셈입니다. 근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또 몇 개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대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요.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드론을 주변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드론 기술력은 충분한데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그동안 발전을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이 드론 산업의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드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여러 가지의 사고의 위험성도 고려해야겠죠. 네,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드론의 프로펠러는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맨손으로 잡는 건 아주 위험하고요. 비행 중에 새와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새가 많은 곳에서는 비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이외에도 다양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서 즐겁고 안전한 드론 비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